아이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어디 냄새나는 거지 발사계 같은. 거지랑 어떻게 사돈을 맺어. 폐지나 줍는 늙은이 주제에. 우당탕탕, 쨍그랑.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 상을 확 뒤엎자 비싼 그릇들이 바닥에 다 나뒹굴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꾹 참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쯧쯧, 우리 귀한 아들이 너무 아깝지. 사람이 격이 맞아야 사돈을 하지. 어딜 감히 넘봐? 당장 안 나가요. 바로 그때 창밖으로 새까만 최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 한 대가 소리 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기사가 깍듯하게 문을 열자 조금 전까지 초라하게 고개 숙이던 그 아버지가 보란듯이 천천히 그 비싼 차에 올라탔습니다. 헉! 아, 아니죠. 저게 뭐야?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 그 자리에서 다리가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털썩 하고 바닥에 아주 주저앉아 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병실에 꼼짝 못하고 누운 한 여자. 손가락 하나,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자기 남편과 친동생년의 끔찍한 대화를 눈앞에서 전부 다 듣게 됩니다. 어휴, 세상에 어쩌면 좋아.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두 발로 무사히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거셌습니다. 굽이진 국도를 달리던 지수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커다란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찢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갈랐고 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남편 강태가 마른 세수를 하며 서성였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문이 열렸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죠.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강태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뇌 깊은 곳이 크게 상했습니다. 스스로 숨 쉬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깨어나긴 힘들다고 보셔야 해요. 강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슬픔인지 다른 무엇인지 그 얼굴을 읽기는 어려웠죠. 온몸에 관을 주렁주렁 매단 지수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친동생 지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언니 이러면 안 돼. 눈 좀 떠봐. 강태가 다가와 지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정해. 사람들 다 본다. 이리 와.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에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런데 미동도 없던 지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깥의 소리도 살갗에 닿는 공기도 다 느껴지는데 몸은 손톱만큼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지수의 의식이 깊고 캄캄한 바닥에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였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들어온 사람은 지희와 강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림이 이상했어요. 슬픔에 잠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싼 옷을 걸친 채였습니다. 강태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창문 블라인드도 끝까지 내렸습니다. 그러자 지희가 기다렸다는 듯 강태의 목에 팔을 감았죠. 자기야, 이제 아무도 안 와. 낮에 회진 끝났어. 강태가 지희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낮게 웃었습니다. 너 오늘따라 예쁘다. 그 옷 내가 사준 거지. 병상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그 광경을 지수는 고스란히 듣고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는 관이 물려 있었고 목은 굳어 소리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가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봐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지희가 봉투 속 서류를 꺼내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어머, 자기.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와. 당연하지. 저 사람 보험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놨는데. 지희가 킥킥 웃으며 서류를 흔들었어요. 언니가 죽어야 나오는 돈이잖아. 근데 언제까지 저러고 누워있을 거야. 강태가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고지야. 서류 정리만 끝나면. 강태가 어디선가 훔쳐온 도장을 꺼내 서류에 붉게 눌러 찍었어요. 지희가 그 모습을 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 손 빠르다. 두 사람은 미리 챙겨온 술병을 열었어요. 병상 바로 곁에서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죠. 이달 말이면 다 끝나. 저 답답한 숨통 내가 직접 끊어줄게. 지희가 지수의 입에 물린 관을 손톱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 병원비 다 우리 돈인데 언제까지 산소만 축내고 있을 거야, 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태울 듯 치솟았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죠. 기계가 경고음을 내려하자 강태가 신경질적으로 소리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거참, 이거 왜 이래? 시끄럽게. 지수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를 악물었어요.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저 둘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굳어버린 얼굴의 신경을 억지로 비틀어 열었어요. 강태와 지희가 서로 끌어안고 서류를 보며 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핏발이 선 눈동자가 두 사람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지희가 먼저 그 눈을 보고 말았죠. 언니가 눈을 떴어. 지희의 비명이 병실을 찢었습니다. 강태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지수의 눈동자는 미동도 없이 오직 그 둘만을 겨누고 있었죠. 지희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니야, 저거 아니야. 자기야, 언니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 강태도 사색이 된 얼굴로 벽까지 물러섰어요. 당황한 손이 허공을 더듬다 벽에 달린 호출벨을 눌러버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담당 의사 민준이 간호사들과 함께 뛰어들어왔죠. 무슨 일입니까? 환자한테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지수에게 다가가 작은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거칠게 숨을 내쉬는 지수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수의 눈동자가 자꾸 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탁자 위 서류가 떨어진 그 방향이었죠. 민준의 시선이 지수의 눈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값비싼 보험 서류, 흐트러진 두 사람의 옷매무새. 민준의 머릿속에 무언가 서늘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 아내가 깨어난 겁니까? 민준이 지수와 눈을 한번 마주쳤어요. 지수의 눈동자가 필사적으로 민준을 붙잡으려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재빨리 표정을 지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깨어난 게 아니에요. 강태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민준이 차분하게 지수의 눈꺼풀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뇌가 상하면 근육이 저 혼자 움찔거리기도 합니다. 반사일 뿐이에요. 의식은 없습니다. 지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길게 숨을 뱉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난 또 진짜 깨어난 줄 알았네. 강태가 그제야 안색을 되찾고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놀라서 그만. 간호사들이 깨진 잔을 치우는 사이 지희가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고 다시 밤이 깊었죠. 정적이 내려앉은 병실에 강태가 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낮에 그 소동, 영 찜찜하단 말이지. 계획을 좀 당겨야겠어. 강태의 손이 지수의 숨을 이어주는 관 쪽으로 슬금슬금 뻗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지희가 벽에 콘센트 앞에 섰습니다. 자기 신호만 줘. 내가 코드 뽑을게. 강태의 억센 손이 관의 이음새를 움켜쥐었습니다. 비틀어 빼려던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성큼 다가와 강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태가 흠칫 놀라며 손을 뗐어요. 아, 그게 아내 몸을 닦아주다가 관을 잘못 건드린 것 같아서. 민준이 매서운 눈으로 강태를 쏘아봤습니다. 이 관이 빠지면 환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쉽니다. 아셨어요. 네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강태가 능청스럽게 손을 비볐어요. 민준의 시선이 콘센트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지희에게 옮겨갔습니다. 보호자분들, 오늘부터 밤에는 병실에 못 계십니다. 지희가 발끈했어요. 아니, 왜요? 우린 가족인데. 환자 상태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밤에는 저희가 지킵니다. 나가주세요. 민준이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복도로 내보냈습니다. 강태가 나가면서 흘끔 뒤를 돌아봤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두 사람이 사라지자 민준은 천장 구석에 감시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렌즈가 교묘하게 천장 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방향을 틀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민준은 간호사들을 모두 내보냈어요. 홀로 남은 그는 카트 아래 숨겨온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병실 구석 환풍구 안쪽에 아주 작은 렌즈와 녹음기를 조용히 붙여 넣었죠. 설치를 마친 민준이 지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 말이 들리면 오른쪽 눈을 두 번만 깜빡여 보세요. 병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수의 오른쪽 눈꺼풀이 힘겹게 움직였어요. 깜빡 깜빡 두 번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얼굴로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죠. 가난한 의대생 시절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려던 그때 이름도 모르는 한 재단이 학비 전부를 대주었습니다. 그 재단을 세운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에 누운 이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지수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알아봤어요. 저 선생님 덕에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지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캄캄한 몸의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생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강태가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설 구급차에서 내린 이송 요원들이었어요. 오늘 아내를 시외의 요양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준비하세요.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환자 상태로는 절대 못 움직입니다. 강태 뒤에서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태에게 매수된 회사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여기 환자를 책임질 권리는 남편분한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송 요원들이 지수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소식을 들은 민준이 보안 요원들을 불러 복도를 막았어요. 이 환자 지금 몸속에 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움직이면 이동 중에 숨이 넘어가요. 민준이 급히 꾸며낸 소견서를 요원들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만약 억지로 데려가다 환자가 잘못되면 그건 전부 당신들 책임입니다. 경찰에 사람 죽였다고 신고할 겁니다. 이송 요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침대에서 손을 뗐어요. 저희는 그런 것까진 그냥 옮기라고만 들었는데요. 강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데려가라니까. 하지만 요원들은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강태가 이를 갈며 변호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복도 모퉁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희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저 의사놈 뒤 좀 캐봐. 뭔가 냄새가 나. 상황이 정리된 뒤 민준은 지수의 병실 문 잠금을 자기 사원증으로만 열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강태도 지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죠. 밤이 깊자 민준은 특별한 물건을 하나 들고 왔어요. 지수가 누운 채 올려다볼 수 있는 천장에 글자가 빼곡히 적힌 판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손가락으로 글자줄을 하나씩 짚을게요. 민준이 지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글자에 손이 오면 눈을 한번 깜빡이세요. 느리지만 확실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준의 손끝이 글자판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지수의 눈이 깜빡일 때마다 민준은 한 글자씩 종이에 적어 내려갔죠. 수십 번의 깜빡임 끝에 한 줄의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강태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게 있어요. 지수의 눈이 다시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회사 안에 나만 아는 방, 잠가둔 곳, 거기 다 있어요. 민준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걸 꺼내면 강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군요. 지수의 눈이 그렇다는 듯 한번 감겼다 떠졌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지수의 눈가에 답답함이 어렸습니다. 민준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몸부터 세웁시다. 그 다음에 다 꺼내요. 다음 날 낮 강태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잠든 척하는 지수 앞에서 환풍구 속 작은 렌즈의 존재는 꿈에도 몰랐죠. 강태가 가방에서 물컹한 실리콘 덩어리를 꺼냈어요. 손가락 좀 빌리자. 회사 금고, 내 지문 아니면 안 열려서 말이야. 강태가 지수의 엄지를 억지로 눌러 본을 떴습니다. 이걸로 금고 안에 든 거 싹 긁어낼 거야. 넌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지수는 속으로 비명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없이 견뎠어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죠. 그 금고엔 껍데기뿐인 서류만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오래전 회사 안자기만 아는 방에 따로 감춰뒀으니까요. 강태의 그 한마디까지 환풍구 속 렌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희가 지수의 손목에서 시계를 거칠게 풀었어요. 이거 언니 제일 아끼던 거잖아. 이제 내가 차야지. 지희가 시계를 자기 손목에 차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근데 병원 냄새. 언니 물건은 다 퀴퀴하다니까. 지희가 향수를 지수의 이불 위로 칙칙 뿌려댔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밤이 오자 민주는 지하에서 무거운 장비를 몰래 옮겨왔습니다. 굳어버린 지수의 관절을 조금씩 풀어주는 비밀 훈련이 시작됐어요. 민준이 지수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굽혔습니다. 아플 거예요.
정말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지수는 이를 악물고 소리 없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땀이 지수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요. 발끝에 힘을 줘보세요. 민준의 이마에도 땀이 흥건했어요. 간호사 교대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해가며 이어진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밤 지수의 오른쪽 발목이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어요. 민준이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됐어요. 선생님. 방금 움직였어요. 민준이 땀범벅이 된 지수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줬습니다. 지수의 눈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스쳤어요. 기나긴 어둠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늦은 밤 지수는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맨발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세요. 지수가 한 발을 내디뎠다가 이내 다리가 풀려 무너졌습니다. 무릎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지수는 다시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수백 번 쓰러지고 수백 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지수는 조금씩 두 발로 서는 법을 되찾아갔죠. 걷는 게 어느 정도 안정되자 민준이 노트북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깥과 완전히 끊어진 안전한 기계였어요. 전에 말씀하신 그 방, 회사 안에 잠가둔 곳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죠? 지수가 침대에 기대앉아 천장의 글자판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 외워둔 긴 암호를 눈 깜빡임으로 하나씩 불러냈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지수의 신호에 맞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화면에 굳게 잠겨있던 폴더 하나가 떠올랐죠. 바로 그 방에 감춰뒀던 지수만 열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민준이 폴더를 열자 안에서 서류들이 좌르륵 쏟아졌어요. 강태가 지난 몇 년간 몰래 빼돌린 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이름뿐인 회사로 흘러간 돈, 그 모든 장부가 통째로였어요. 민준이 침을 삼켰습니다. 이거면 강태는 끝입니다. 지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강태가 아무리 금고를 털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는 다 여기 있으니까. 민준은 환풍구 렌즈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과 이 장부를 정성껏 갈무리했습니다. 한쪽은 방송국에 보낼 것으로, 한쪽은 경찰에 낼 것으로 나눠뒀죠. 그러던 어느 밤 훈련을 마치고 침대로 돌아가던 두 사람의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문 잠금 장치의 번호가 반복해서 눌리는 기계음이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노트북을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지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뒤 태연히 청진기를 귀에 꽂았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낯선 남자였어요. 강태가 붙인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밤 블라인드가 내려가는 게 수상해 몰래 들어온 거였죠. 남자가 병실 구석구석을 매서운 눈으로 훑쳤습니다. 이 밤중에 의사 양반이 여기서 뭐합니까? 민준이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환자가 밤마다 발작 기운이 있어서요. 검사 중입니다. 그쪽은 누구시죠? 남자가 흠칫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 상태 좀 보러. 민준이 벽에 인터폰으로 손을 뻗었어요. 보호자도 아니신데 밤에 무단으로 들어오셨네요.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남자가 화들짝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럴 것까진 없고. 갑니다, 가요. 남자가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민준과 지수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죠. 강태의 의심이
이제 코앞까지 왔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강태가 큰일을 벌였습니다. 지수의 회사를 외국 자본의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소식이 뉴스에 쫙 깔렸어요. 주주들을 모으는 회의 날짜가 사흘 뒤로 못 박혔습니다. 병실에서 그 뉴스를 본 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민준이 화면을 끄며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사흘이에요. 사흘 뒤 그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지수가 글자판을 향해 눈을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민준이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나를 병원 밖으로.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가시려고요. 그 몸으로. 지수의 눈이 단호하게 한번 깜빡였어요. 민준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아침 선생님이 응급 상황이라고 소란을 만들게요. 강태 눈을 그쪽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결전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민준이 밖에서 몰래 준비해온 검은 정장 한 벌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입으실 수 있죠? 지수가 거추장스러운 환자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지수의 모습은 앙상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매서웠습니다. 지수가 입술을 뗐다 붙이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굳어버린 목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를. 한마디 한마디 목소리를 되찾아갔죠.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겁니다.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창밖으로 희끄무레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지수는 밝아오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이들에게 이제 갚아줄 시간이 코앞이었죠. 주주회의 당일 아침 8시였습니다. 지수의 병실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터졌어요. 심장이 멎었다는 신호였죠. 환자 상태 나빠요. 다들 빨리 오세요. 의료진들이 병실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민준이 꾸며낸 가짜 소동이었어요. 그 시각 호텔에서 준비하던 강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태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죠. 뭐? 숨이 멎었다고. 그래, 알았어. 잘 챙겨. 강태가 통화를 끊고 지희를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갔대. 이제 다 끝난 거야. 지희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진짜? 아이고, 시원해라. 자기, 나 오늘 옷 잘 어울리지.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의 넓은 연회장이었어요. 회사를 헐값에 삼키려는 외국 자본 사람들과 강태에게 돈을 받아먹은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태가 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고인의 뜻을 받들어 회사 매각건을 오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강태의 지시를 받은 고문 변호사가 찬성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의사봉이 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의 커다란 황금빛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불빛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휠체어도 없이 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선 지수였습니다. 곁에는 민준이 지수를 부축하고 있었죠. 몇 시간 전 죽었다던 사람이 걸어 들어오자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란 비명이 터졌어요. 단상 위 강태와 지희는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여길. 강태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지수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태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죠. 내가 왜 못 와? 아직 안 죽었거든.
지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할게. 지수가 강태와 지희를 번갈아 노려봤어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동생이랑 내 병실에서 놀아났어.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나올 보험금을 놓고 축배를 들었고 지희가 파랗게 질려 소리쳤어요. 언니 그만해. 무슨 헛소리야 그게. 지수가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단상 아래에서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연회장의 커다란 벽면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에서 끌어안고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숨을 이어주던 관을 강태가 손으로 비틀던 장면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참석한 사람들의 손에 든 기계로 서류들이 좌르륵 전송됐습니다. 강태가 빼돌린 돈의 흔적, 변호사가 위조한 문서들이 모두 까발려졌죠. 외국 자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다는 거 아니요. 계약이고 뭐고 없던 걸로 합시다. 대표단이 서류를 내던지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어요. 궁지에 몰린 지희가 벽으로 달려가 영상선을 뽑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언니가 나 모함하는 거라고. 그때 회의장 뒤편에 있던 사복 경찰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어요. 지희의 두 팔이 순식간에 뒤로 꺾였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지희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죠. 강태는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상구 앞에 다른 형사들이 수갑을 짤랑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봐주라. 응. 지수가 그런 강태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내 관을 비틀 때 나는 다 듣고 있었어. 수갑을 찬 두 사람이 취재진 앞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지수는 단상 위에서 그 뒷모습을 서늘하게 지켜봤어요. 소란이 가라앉자 남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지수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이 회사를 맡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수는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지수가 처음으로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버티고 버텨온 눈물이 그제야 뺨을 타고 흘렀죠. 민준이 다가와 지수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수가 젖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저 병실에서 끝났을 거야.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수가 회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임원들과 회의를 하며 서류를 넘기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지수의 눈앞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흐릿하게 뭉개졌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임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어요. 지수가 테이블 위로 붉은 피를 왈칵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하게 병원으로 지수를 실어 날랐어요. 정신없이 검사를 마친 뒤 민준이 지수의 침상 앞에 무겁게 섰습니다. 교통사고 때 머릿속 핏줄이 살짝 상했었어요. 그게 그동안 못 버티고.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핏줄 한 곳이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수가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수술하면 되잖아요. 민준이 지수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부풀어 오른 핏줄이 하필 목숨을 붙들고 있는 신경 바로 옆에 있었죠.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하다 조금만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민준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지수가 그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하면 돼요. 나 당신 믿어. 바로 그 무렵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터졌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몰려들었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박강태가 여기 회장 도장 찍어서 우리 돈 빌려갔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 우리 거란 말이야. 직원들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죠. 사실 강태는 지수 지문으로 회사 금고를 털었지만 나온 건 껍데기뿐인 서류였어요. 정작 큰 돈은 지수가 진작 다른 곳에 감춰둔 뒤였죠. 빈손이 된 강태가 급한 마음에 손을 벌린 게 바로 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돈을 못 갚자 사내들이 회사로 들이닥친 거였어요. 사내들은 로비를 넘어 지수가 입원한 병동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걷어차고 간호사들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어이, 윤지수 어디 있어? 돈 내놓기 전엔 못 나가. 민준이 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병동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환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의사 양반. 우린 정당하게 받을 돈 받으러 온 거야. 경찰 불러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병상에 누운 지수의 귀에 그 아수라장이 다 들렸습니다. 지수가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졌어요. 이대로 수술실에서 죽으면 저 쓰레기들이 회사를 다 삼켜. 지수가 민준의 가온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것들부터 치워요. 그전엔 나 안 죽어. 민준이 지수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목숨을 건 지수의 눈빛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알겠어요. 최고의 사람들, 내가 다 불러 모을게요. 그날 밤 민준은 뜬 눈으로 전국의 이름난 의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정밀한 수술을 함께할 사람들을 밤새 꾸렸어요. 수술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병원 바깥벽 배관을 타고 지수의 병실 창으로 숨어들었어요. 손에 시퍼런 칼을 든 채였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그냥 확 그어버린다. 우두머리가 종이 한 장을 지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지분 넘긴다고 손도장 찍어. 당장. 지수는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두머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강태 그 인간 당신들한테 빌린 돈 말고 따로 챙겨둔 게 있어. 우두머리의 손이 멈칫했어요. 뭐? 경찰한테 안 뺏기려고 회사 돈 말고 딴 데다 몰래 숨겨놨거든. 그거 어디 있는지 나만 알아. 돈이라는 말에 우두머리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는데?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가 수술 받는 동안 여기서 얌전히 물러나. 수술 끝나면 정확한 자리를 넘겨줄게. 우두머리가 잠시 고민하더니 칼을 걷었습니다. 좋아. 대신 딴짓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다 철수해. 수술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대기한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였습니다. 마취약이 서서히 퍼지는 와중에도 지수는 민준의 손을 부서져라 잡았어요. 살아서 나올게요. 끝까지 갚아줘야 하니까. 수술실에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을 비롯한 의사들이 지수의 머릿속 시한폭탄을 향해 손을 뻗었죠. 핏줄이 신경을 스칠 때마다 지수의 몸을 지키는 숫자가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의사들의 이마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렇게 15시간이 흘렀습니다. 바깥 주차장에선 사채업자들이 돈 생각에 담배꽁초만 수북이 쌓아갔죠. 자정을 넘긴 시각 붉은 경고등이 마침내 꺼졌어요.
멈췄던 심장 박동 그래프가 다시 힘차게 물결쳤습니다. 민준이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됐습니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빠르게 회복한 지수가 사채업자 우두머리를 병실로 불러들였어요. 지수가 지도 한 장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눈을 번뜩이며 지도를 낚아챘죠. 여기 붉게 표시한 곳. 항구 끝에 있는 낡은 창고야. 지수가 손끝으로 그 자리를 짚었어요. 강태가 돈 숨겨둔 비밀 금고가 거기 있어. 사실 그곳은 금고 따위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태가 옛날에 도박빚을 지고 사기를 쳤던 무시무시한 조직의 도박장이었어요. 지수가 판을 짜서 던진 완벽한 함정이었죠. 우두머리가 지도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 회장, 약속 지켰네. 우리도 이제 손 뗄게. 돈을 독차지할 생각에 눈이 먼 사내들이었어요. 쇠파이프와 흉기를 챙겨 승합차에 나눠 타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항구엔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사내들이 낡은 창고 셔터를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돈 어디 있어? 다 내놔. 그런데 창고 안엔 돈 대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도박장을 지키던 험악한 사내들 수십 명이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은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야. 한밤중 창고 안에서 두 무리가 뒤엉켰습니다. 강목과 흉기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창고 주변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수가 미리 이름을 숨기고 찔러 넣은 제보덕이었죠. 전부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올려. 싸우던 두 무리가 순식간에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경찰이 창고를 뒤지자 뜻밖의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도박장 금고 안엔 강태가 숨겨둔 검은 돈 장부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고 온 강태 이름의 차용증도 무더기로 나왔죠. 이 물건들 때문에 구치소에 있던 강태와 지희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도박장에 얽힌 혐의까지 얹히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있던 강태가 뉴스를 봤어요. 숨겨둔 돈이 몽땅 나라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강태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무너졌죠. 자신을 위협하던 바깥의 적들까지 제 손으로 물어뜯게 만든 지수였어요. 지수는 이제 휠체어를 밀어내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병원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회사 사람들과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지수를 맞았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가 오랜만에 깊고 시원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다들 고마워요. 퇴원한 지수는 곧바로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저를 벼랑으로 밀었던 사람들, 이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죠.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강태와 지희가 고용한 변호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쏟아지는 비난과 증거 앞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혼자가 됐죠.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방청석 맨 앞자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지수가 앉았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고 초췌해진 강태와 지희의 뒷모습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바라봤죠.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강태, 아내를 해치려 한 죄, 회사 돈을 빼돌린 죄, 범죄 조직에 얽힌 죄를 모두 물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강태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윤지희, 남편의 범행을 함께한 죄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지희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언니. 끌려가던 지희의 눈이 방청석의 지수와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지수는 아무 표정도 없이 입모양으로만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희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죠. 재판이 끝나고 지수가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빗방울이 후두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지수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죠.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날의 지옥 같던 시간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볼래요. 지수가 민준의 팔짱을 단단히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가 새로운 길로 걸음을 옮겼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서울 한복판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어요. 지수의 이름을 딴 희망등대 재단의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은 지수가 단상에 올랐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수의 연설에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 아래에선 민준이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작은 축하 자리가 마련됐어요. 지수와 민준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준이 지수를 조용한 테라스로 이끌었어요.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고 반지 하나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평생 내가 옆에 있을게요. 지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지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산속 깊은 곳 교도소의 좁은 방 안이었어요. 무기수가 된 강태가 손톱이 다 빠지도록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독한 거사.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태가 허공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죠. 지희 역시 여자 교도소에서 밑바닥 생활을 견디고 있었어요. 고참들의 더러운 빨래를 손으로 비벼 빨았습니다. 동작이 조금만 느려지면 발길질과 욕설이 날아왔죠. 지희는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지수가 재단을 세우고 민준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석에서 걸레를 빨던 지희가 그 화면을 봤어요. 자기가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그 눈부신 인생이 거기 있었죠. 지희가 걸레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왜 언니만 다 가지냐고. 지희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소란을 본 교도관이 곤봉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희의 뒷덜미를 잡아 빛 한 점 없는 방으로 질질 끌고 갔죠. 지희의 비명이 차가운 복도 끝까지 처량하게 메아리 쳤어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몇 번이나 나가는 심사에서 떨어진 지희가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병들고 이가 다 빠진 늙은이가 되어 있었죠.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빈털터리로 교도소 문 밖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마중 나온 가족 하나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앉은 지희는 눈보라 속에서 언손을 호호 불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젖은 폐지를 주워 담으며 목숨을 이어갔죠. 밑바닥까지 떨어진 삶이었습니다. 무거운 폐지를 잔뜩 실은 낡은 수레를 끌고 지희가 번화가로 나왔어요. 높은 빌딩 벽면의 커다란 화면에서 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회장 윤지수의 책 출간 소식이었죠. 화면 속 지수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아하고 단단했어요. 단란한 가족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모습 앞에서 지희가 언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감쌌죠. 메마른 눈에서 붉은 눈물이 배어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가 갇힌 교도소 채석장이었어요. 돌가루를 뒤집어 쓴 채 노역을 하던 강태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컥! 강태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강태에 흐려지는 눈앞으로 지수의 서늘한 눈빛이 스쳐갔죠. 화려했던 옛날의 환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강태는 그 누구의 눈물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지인은 살얼음 낀 비탈길을 짐승처럼 헐떡이며 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옆으로 흠집 하나 없는 검은 고급 승용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신호에 걸린 차의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어요. 그 안에서 서류를 보던 지수의 고고한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의 굽은 등에 눈길이 잠시 머물렀죠. 지희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생이라고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단 1초의 흔들림도 없이 창문을 올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가 무릉덩이를 거칠게 밟고 지나갔어요. 시커먼 흙탕물이 지희의 온몸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지희가 질척이는 길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죠. 그 등 뒤로 빌딩 화면 속 지수의 환한 미소가 차가운 겨울 도시를 눈부시게 비췄어요.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이죠. 수만 번 제 힘으로 쉬지 못하던 사람이 오직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폐지 줍는 집안이라 손가락질까지 받았지만 지수는 원망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남을 돕는 손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얄궂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던 이들은 제 발밑부터 무너졌고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지킨 이들은 결국 환한 자리에 섰으니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이 지수와 민준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둠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수가 그랬듯 우리에게도 다시 두 발로 설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